안녕하십니까. 일본 연구소 소장 김현철 교수입니다. 이번에 일본 총선을 읽다 세미나를 국제대학원의 국제학 연구소와 함께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총선 결과가 아주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일본의 메디아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향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번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마침 일본 정치에 대한 최고 전문가 또 세 분이 모이셔가지고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연구소의 남기정 교수님이 사회를 맡으시고요.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일본 연구센터장이신 진창수 박사님께서 또 참가해 주시고, 또 국제학 연구소장인 박철희 소장님이 또 일본 이 선거 결과를 해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세 분 모두 한국에서 최고의 일본 정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시면은 일본 전국을 또 선거 결과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세미나 즐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서울대 일본연구소와 국제대학원 국제학 연구소는 일본에 관한 다양한 재미있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 또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사를 맡은 일본 연구소 서울대 일본 연구소에 오늘 일본 총선을 읽다라는 주제를 기사를 다음에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뜻한 주제입니다. 아마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주민들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현철 소장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일본 정치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도 최고의 정치 일본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정보 등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과 얘기하다 보면 재미있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많아요. 참고로 아마도 이 두 분은 일본 정계의 거의 모든 분들의 주량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현실을 움직이는 핵심 인사 일본 정치의 정복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살아있는 수준의 것들이 많이 생각하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2시간이 이 시간이 아니니까 두 번째 바로 남겨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지 없이도 좀 여쭤봤는데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크게 5개 주제에 대해서 의견에 따라서 말씀을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저도 될 것 같은데 충청해달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정치 일본의 대외 정치가 어떻게 그리고 일본 정치 가운데서 특별히 미리 코로나 정부가 전개된 것이라서 코로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코로나 성과는 어떤 있습니까? 대외 정책 가운데서 역시 한일관계 한일관계나 대략 그런 흐름에 따라서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참
분들이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보다 연구소 국정문제연구소가 그리고 우리 남기정 교수님 말씀대로 수량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박세희 교수님이고 저는 그냥 그때 웹차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남기정 교수님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총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는 이번 중요한 선거는 반이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었던 선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동아일보도 보고를 냈어요. 그래서 11월 1일날 중요한 결과에 대해서 과반수를 자민당의 과반수를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동아일보가 보고를 냈던 일본의 시민들이 보고를 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고 보고를 했는데 NHK만 하더라도 8시까지도 자민당이 과반수를 유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와 동시에 일본민주당이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시까지 그게 지속되고 있다가 한 10시간 정도에 긴급 속보로 전화를 했고 아마 자민당이 과반수를 넘을 것이다. 이 이유는 뭐냐? 출구조사가 결과적으로 웨스턴의 출구조사가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출구조사가 맞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야당이 이때보다 선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 출구조사가 맞지 않는 것에 여건이 야당이에게 맞아서 야당이 거의 책임론에 그러면 이번 선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다음 이야기하도록 일단 자민당 체제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체제가 수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번 선거를 분석합니다. 우선 자민당의 그 지지율이 서강 총리가 선택을 하고 나서 높아져서 52%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비례표에서도 많은 자민당 표를 받았다. 그래서 총 득표율에 이전보다도 110만 표가 더 늘어난다. 그리고 절대 그 득표수에서도 이전에는 24%, 24%였는데 21% 정도로 높아졌다. 이게 자민당의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소선거구에서도 그냥 숫자를 잘 모르겠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89 소선거구에서 지금 자민당이 65%의 그런 승리를 거뒀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민주당이 30%밖에 서로 야당 5개 야당이 서로 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해서 하나의 후보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30%를 가지고 못했다. 라는 것은 야당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낮아지고 자민당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어부지를 한 것이 사실은 유신의 당이다. 그러니까 자민당도 15석의 그 의석을 잃었으나 그리고 입헌민주당도 14석을 잃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를 한 정당이 어디냐라고 하면 유신의 정당, 그러니까
오사카 유신입니다. 일본 유신의 정당이 사실은 거의 30석을 차지하면서 41석이 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일본 민주당이 정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겠고, 자민당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면서도 자민당을 지지하는 기류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첫 번째 화합이 불가하고 그리고 쟁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나름대로 선전을 해서 자민 공영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 저는 총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공산당과 연합을 한 입헌민주당이 앞으로도 이걸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물음표를 던지게 만들었다. 물론 입헌민주당이 소서구에서는 나름대로 선전을 했어요. 9개 정도의 선전을 했는데 오히려 비례대표에서 굉장히 의석수를 잃는 그런 그러니까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10,000표에서 20,000표의 고정표를 받아오는 인해서 격정부가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접점하는 격정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당 연합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야당의 전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야당이 입헌민주당이 이 센터에서 점차적으로 좌측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좌로 가고 있다. 공산당하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내부의 성향도 좌측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무당파층은 중간층이 맞는데 이 중간층의 표심을 잡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전략으로 계속 자민당과 선거에서 대결하게 되면 야당은 결과적으로 맞는 야당으로 전략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확장은 네오 55년 체제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네오 55년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다음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사실은 공명당과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체제라는 것은 지속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 정치는 여전히 자민당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바람과 쟁점이 없었던 선거였다. 자민당은 선전했고 자봉의 연립여당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이른바 야당 공투라고 하는 전략에 대해서 제도하게 만든 그런 선거였다. 그래서 그 니오 55년 체제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지만 이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만 생각을 하고 유튜브로 들어와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분 소개를 제가 안 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창훈 선생님은 도쿄대학에서 학위를 하셨고요. 세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여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철민 선생님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고 그다음에 국제대학원 교수로 계시고 국제학 연구소의 한 소장이시고요. 저희 그 일본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박설현 선생님을 모시겠는데요. 지금 이 유튜브로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 여기 스텝 쪽에서 그 채팅창에 있는 질문들을 수집을 해서 앞에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플로어를 열어서 토론을 할 때 그 질문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으니까요.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박철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 연구소장에서 사회만 보다가 오늘 플레이어로 뛰게 되니까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원래 한 20분 정도 쭉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진창수 센터장님께서 일본 정치에 대한 것만 주로 선거에 대한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선거에 대한 거와 전국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대외 정책에 대한 부분은 또 말씀을 듣고서 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55.93%였는데 이게 역대 전후에 세 번째로 낮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선거율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야당은 이번 선거를 정권 선택 선거라고 만들자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으로 정권 선택 선거가 되지 못했고 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일본의 유권자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민당한테도 크게 위기감은 없었고 야당한테도 믿음직만 할 만한 공세도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람도 없고 쟁점도 없어 보이는 선거가 된 거고,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한테 가지고 있는 선택은 투표를 하는 선택도 있지만 투표를 안 하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서 한 선택 거부라는 선택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절대 안정 다수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출구조사도 그렇지 못하고 일본 미디어도 다 그렇게 예상을 안 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절대 안정 다수라고 하는 거는 과반수를 이미 넘어서서 국회에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전부 다 여당이 먹고, 그리고서 그 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게 261석인데 자민당 단독으로도 261석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절대 안정 다수를 달성을 한 거고, 거기에 여당인 공명당이 32석을 하면 293석을 차지해서 사실은 자민당 독주 체제, 사실 자민당 공명당 연합의 독주 체제라고 하는 것에도 이번에 제동을 거는데 완벽하게 실패했다. 이래 보면은 2012년에 자공연합이 325석이었고요. 2014년에 326석, 2017년에 310석, 이번에는 300석에는 가지 못했지만 293석이라는 의석수를 보면은 트렌드로 보면은 야당을 훨씬 능가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자민당 중심 체제의 제동을 거는 데에는 역시 실패했다 이번에도. 그리고 그 실패한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실패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입헌민주당이 사실은 5개 야당, 입헌, 공헌, 공산당, 레이와, 사민, 국민 이 5개의 당을 통일 후보를 내가 가지고 여당과 1대1로 경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분열이 되면은 여당이 당연하게 유리한 선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사실 213구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로 단일화 시켰는데 그 중에서 승리를 한 곳은 59개 선거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성공률이라는 게 28%밖에 안 됐다. 그렇지만 거기에 조금 더 붙이면은 1만 표 이하로 접전이 붙었던 선거구가 31개가 되기 때문에 59에 31을 더하면 90개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렉토럴 코올리션, 선거 연합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일방적으로 승리했다고는 볼 수 없고 좀 한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전략에서 틀린 거는 잘못된 부분은 이런 그 선거 연합을 한 것이 반드시 틀린 것이 아니고 정책 연합에까지 뛰어들었다는 부분이죠. 공산당하고 소위 일본 말로 긴지대 이게 서로 이게 플레이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장난에 가까운 공산당하고 정책 연합이나 아니면은 한정적이지만 가계 협력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면서 에다노 당수가 시위위원장과 같이 투샷을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가면서 이게 이번에 선거에 이기 만약에 의석이 늘어나면 공산당의 영향력이 늘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준 것이 결국은 저는 많은 온건 보수의 지지자들과 무당파층을 그 야당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비례대표에서 22석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무당파층들 중에서 한 19% 정도가 자기 그 정도가 여기 그 표를 안 넣는 그 정도로 이 굉장히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 가장 아마 입헌민주당으로 봐서 아팠던 부분은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었던 랭고 그 노동조합 연합체에서 이건 도저히 공산당하고 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조합원들의 표가 갈 곳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결국은 가장 자기들의 지지 모태가 되는 조직으로부터 사실은 인도르스를 못 받은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 입헌민주당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예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일본의 미디어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지 기반을 보기보다는 그냥 그 후보자들의 경쟁만을 초점을 맞췄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바람에 그 어부지리처럼 득을 얻은 게 일본 유신의 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베 스가 노선에서 기시다도 같은 노선으로 지금 취급이 돼서 같은 그 약간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자민당. 그런데 입헌민주당은 공산당하고 손을 잡아서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가 텅 비어서 이 무주공산 같은 중간 지대를 제3의 극을 주장을 하는 일본 유신회가 치고 들어가서 승리를 한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제3극으로 일본 유신회를 자기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고 사실은 굉장히 개혁파 이미지를 개혁정당 이미지, 기득권 타파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후보자들도 상당히 젊은 후보자들을 내세움으로 해가지고 특히 오사카 선거구 19개 선거 중에서 15개를 휩쓸었다는 것은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고 아마 전후의 일본의 정치사에서 오사카 지역에서 자민당이 한 석도 못 잃은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유신회가 굉장히 약진을 하는 것이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저는 자공률 연립증 정권이 계속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상호 보완 관계가 굉장히 다시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자민당이 상당히 승리를 한 것 같지만 도시부에서는 의석을 많이 잃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주로 많이 이겼고 한 14개 현에서 의석을 독점을 했지만 뭐 동경, 오사카는 완전히 참패했고요. 동경, 사이타마, 치바 뭐 이런 그 큰 도시 선거구를 보면은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막판까지도 안정해진 데가 많았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왜 이겨낼 수 있느냐면은 공명당하고 연합을 했기 때문에 공명당의 탄탄한 지지표가 있으니까 도시부에서 공명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선거가 됐고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조직이 튼튼한 데가 이깁니다.
높으면은 우당포를 끌어가는 데가 이기는 거죠. 근데 자민당의 그 지지자는 아마 전 유권자의 한 4분의 1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민당의 고정표라고 인정이 되는 정도가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이기를 못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공명당이라고 하는 그 지지표가 더해짐으로 해가지고 자민당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알게 됐기 때문에 아마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은 약해지기보다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 이번에 사실은 별로 크게 전면화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의 숨은 코드는 세대 교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교체라고 하는 건 나이 든 정치인들이 많이 뒤로 물러나 은퇴하고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사실상으로 선거에 나왔어도 정당에 관계없이 많은 나이 들은 정치인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뭐 오자와 이치로가 대표적인 예이고 뭐 이시하라 노부테로 8번 연속 당선했던 정치인인데 이번에 완벽하게 패배했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좀 물 좀 갈아야 되겠다 일본 정치에 그런 것이 이번 선거의 히든 코드였고 자민당 자체를 갈아낼 수는 없지만 자민당 내부에 좀 부패한 정치인들은 몰아내야 되겠다라는 의식도 확실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를 책임지고 있었던 아마리 간사장이 그냥 패배를 하는 예를 보여준다든지 마츠모토 준이 낙선을 한다든지 그런 걸 보면은 자민당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일부의 나이가 든 의원들하고 좀 일본 말로 요고레떼로 좀 부패한 정치인들은 갈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한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점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한다 그러면은 이번 뭐 주목들을 많이 하는 것은 개헌 창성의 정당이 3분의 2 이상을 의석을 확보한 점입니다. 자민당에다가 공명당, 그다음에 유신의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이렇게 합치면은 352석이 돼서 의석 중의회만 따지면 의석의 75.7%입니다. 그리고 참의원에서도 3분의 1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개헌을 시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시 왔다. 그리고 그 당선자들을 조사를 한 거 보면은 당선자들의 79%가 개헌을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발동할 수 있는 타이밍은 왔는데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내부에서 자민당하고 공명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민당은 좀 자위에 대한 근거도 넣고 긴급사태 조항도 넣고 이런 여러 가지 개헌 조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공명당은 그런 걸 너무 서두르지 않고 좀 가헌 새로 몇 가지 조항들을 갖다 신설하는 정도를 선호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그 동력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 기시다 총리 본인도 국민의 이해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장 국회 세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헌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대외 정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총평과 일본 정치 이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국내 정치하고 대외 정책이 불가분의 두 가지지만 일단 이렇게 된 이상 국내 정치부터 조금 먼저 확인해보고 대외 정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글로벌 전략 세미나는 프로스 앤 콘스로 보통 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논쟁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로.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확인하고 검토하고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빠진 게 없는지 그리고 이 뭐랄까 분석의 단면 같은 것들이 약간 층위가 다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맞춰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조금 더 그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 확인해 볼 거는
지금 그 박철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절대 안정 다수라고 하는 거는 예상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두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의 어떤 전략, 자민당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다뤄주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자민당과 공명의 연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하게 이렇게 절대 안정 다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뭔가 전략 같은 거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박철희 선생님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제가 먼저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 진청호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한 그 분석입니다만은 야당의 선거 전략은 실패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 게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입헌민주당이 선거 협력에 그쳤으면은 거기까지는 평가할 수 있다. 근데 정책 연합까지 갔었던 것이 이게 패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책 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는 예상을 못했던 것인가? 아마 적어도 입헌민주당 쪽은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던 건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었던 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갔던 거는 왜 그랬던 건지 이게 좀 약간 궁금해집니다. 그다음에 이 일본 유신회를 또 짚어주셨는데요. 이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금 재밌었던 것은 일본 유신회는 보통 한국에서는 특히 자민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으로 보통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늘 분석은 자민당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입헌민주당이 왼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 가운데가 무주공산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일본 유치대는 그 가운데를 차지하게 된 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분석에 입각하면은 그러면은 일본 유신은 그러면은 가운데에 머무르려고 할 것인지 본래 약간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것을 이 발휘하려고 할 것인지 이게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다음에 개헌 관련해 가지고는 대략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세대 교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시아라 아마리 같은 거물이 소선구제에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입헌민주당의 그 유일하게 이 야당 공투가 성공한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 공투가 아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거물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일본 정치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조금 궁금한 사항입니다. 세대 교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은 이 두 곳에서 특이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바람인 것인가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그럼 시청선 선생님께서 좀 얘기를 좀 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포맷을 잘 몰라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계속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일단 뭐 남기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5개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그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대 교체 바람이 이런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한국하고 비교하면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이 어디가 낮으냐라고 하면 일본이 낮아요. 일본이 낮아요. 그 이유는 뭐냐? 젊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세습 의원들이 자민당은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습 의원들이 자민당의 지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진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세습 의원들이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선구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본의 세습 의원들이 늘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세대 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입헌민주당은 젊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처음에 이번에 많이 당선을 했어요. 그래서 1회라든지 2회에 관련된 그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한 48%를 차지하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중진이 많이 탈락했다. 스카모토라든지 중진들이 많이 탈락하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남아 있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자민당은 어떠냐? 자민당은 중진이 늘어났다. 중진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뭐 사선 이상을 중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마의 3회생 그러니까 3번 당선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일본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형성되고 아베 정권이 형성되고 나서 아베 칠드런들이 3번의 그 바람 선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이 기본적으로 후원의 조직이라든지 조직 선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사람들이 선전을 해서 굉장히 70몇 프로의 사람들이 거의 당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자민당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로운 세대로 들어온 그 비율이 적고 중견의 국회의원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전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주 낡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비판표를 던졌지만은 안정감, 자민당이 갖고 있는 안정감을 생각해서 중견들은 계속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교체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전보다 훨씬 그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이제 이런 그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 박철희 교수님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지금은 79%뭐 어떤 그 신문에 의하면 77%가 당선자들이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의석수는 310석을 넘으니까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는 거죠. 유신의 당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문제는 아베 정권 시대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 각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을 해봤을 때 2007년도에는 82%가 찬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4년은 84%, 2012년에는 89%, 지금은 77%.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그러니까 의석수는 사실은 아주 그 유신의 당이 98% 정도가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민당도 거의 마찬가지로 98%를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줄어든 게 어디냐? 공명당이다. 공명당이 이전에는 거의 한 70% 정도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50% 정도밖에 찬성을 하지 않는다. 공명당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헌법 개정이 일률적으로 될 것이냐. 그러면 의석수로는 얼마든지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쟁점 잘 아시죠? 헌법 구조를 바꾸고 자위대를 맹개하느냐 아니면 다른 식으로 그 재난에 대해서 할 것이냐 가흔이라고 그러죠. 이런 쟁점에 대해서 일단 그 공명당과 자민당이 일단 굉장히 서로 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와 동시에 두 번째라는 것은 공명당 자체가 헌법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헌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거기 때문에 더욱더 자민당과의 격차가 지금은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년 7월 참여연 선거에서 공명당의 칼날을 내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에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하겠지만 이게 추진 속도를 가질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러고 나서 참여연 선거에서 과연 여야 역전이 안 되겠지만 여야가 역전은 안 되겠지만은 어떤 의석수를 가지냐가 결과적으로 3분의 1을 넘고 그리고 많은 의석수를 가지면 이게 스피드를 가지겠지만은 3분의 1을 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헌법 개정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신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신회는 전국 정당 유신회 그리고 오사카 유신회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사카 유신회는 굉장히 아까 우리 박철희 교수님 말씀대로 15석의 오사카 지역 부근에 거의 오사카 지역을 휩쓸었어요. 거기에 공명당이 4개 정도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오사카 지역에 한신 타이거스라고 있잖아요. 한신 타이거스. 한신 타이거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오사카 유신회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거죠. 그런데 전국으로 보면 이번에는 한 석밖에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24석을 가져서 41석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전국 정당으로는 발돋움하지 못했는데 색깔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오사카 지역의 사람들이 왜 오사카 유신회를 지지하느냐. 일단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된 거죠. 교육에서 오사카 지역에 무료급식을 시작하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방안을 많이 내세웠어요. 그래서 젊은 청들이 오사카 유신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스가 총리 시절에는 개혁을 연두 기자회견에서 19번을 이야기한 거죠. 처음에 이제 총리가 되면 본인이 어떤 거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19번을 개혁을 주장을 하는데 기시다 총리는 19번을 제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죠. 분배를 13번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의 느낌은 성장과 분배 그런 성장을 이야기하면서도 국민들의 느낌은 어떠느냐 그냥 이전의 자민당의 느낌을 가지게 된 거죠. 여기에 비해서 오사카 유신회 일본 유신회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원래는 헌법 개정이라는 인데 더욱더 울트라 안보 문제라는 인데 더욱더 울트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개혁을 하는 정당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자민당의 선거구에서는 투표를 하지만은 보통은 이전에는 반대로 한 거죠. 자민당은 어차피 잘 될 거니까 야당에게 소선거에 표를 넣고 그리고 여기에 자민당이 망하면 안 되니까 비례대표에서 표를 넣었는데 이게 반대로 돼서 자민당에게 표를 넣고 그리고 그걸 견제하는 방향으로 입헌민주당 그리고 유신에게 표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민 공명의 연립 정권이 소선거구제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졌다. 조직선거 이런 데서 강점을 가졌다. 이렇게 되면 참여연 선거에서도 이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참여연 선거의 성패는 35석의 1인구에 있다는 거죠. 참여연 선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참여연 선거는 대선거구 제도부터 소선거구 제도가 다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선거구는 35석 이 소선거구제에 있었는데 이 소선거구제의 강점을 가진 것이 결과적으로 참여연 선거를 거의 결정짓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미우리 신문은 참여연 선거구하고 중의원 선거구를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한 80%가 이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기시다 총리의 정책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게 그 표의 동향이 또 다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자민당이 소선거구제에 굉장히 그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또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민당의 전략이 뭐냐? 자민당은 여러분들이 우리 박철희 선생님이나 이 남기정 교수님한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상을 교체하면서 유사 정권 교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서가 총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계속 총재 선거를 둘러서고 매스컴에서 계속 쟁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국민들이 싫어도 텔레비전을 틀면 계속 총재 선거에 대한 쟁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민당에 대한 새로운 자민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코노 타로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인기를 가지고 거기에 추격하는 기시다. 이런 선거의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졌다. 이제 기대 심리가 높아진 게 자민당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쟁점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한 거는 분배 정책을 전부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정부가에서 분배를 어떻게 하겠다, 돈을 어떻게 주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다른 점은 헌법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든지 이게 달랐는데 이것은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 선거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게 쟁점으로 등장을 잘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는 그리고 그 여당은 야당 그 입본가라는 게 야당 그 단합을 야당 공투죠. 야당 공투를 해서 이길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현상은 그러니까 입헌민주당은 140석은 가질 것이다. 어떤 곳에는 150석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90몇 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선거 때보다 기존의 선거에서도 14석을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은 뭐냐면 이거는 야당의 그런 아까 우리 박철희 교수님 말씀대로 야당이 그 정책 그 선거까지를 주장을 해서 제일 타격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공명당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표를 모으는 거죠. 표를 모으는 건데 유신의 당에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오사카 지역에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 공명당의 지지 기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반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공명당이 위기의식을 가졌고 그다음에 무당파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선전을 했느냐. 입헌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자민당이. 이거는 입헌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된다. 이러다 보니까 안보 체제 그리고 미일 안보 조약을 폐기를 주장하는 공산당은 국민들로 볼 때는 아직도 미군이 필요하고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불안감을 느끼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박철희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야당의 선거 전략의 실패 그리고 자민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생각할 때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그 일주일 상간에 일주일 기간 동안에 코로나의 그 수치가 뚝 떨어졌다는 거지. 뚝 떨어졌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일본이 접종 비율 접종 비율이 한국어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거를 얼마만큼 접종을 그거를 1차, 2차 우리가 맞은 거 있잖아요. 백신 접종률 미안합니다. 이렇게 요새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백신 접종률이 일본이 7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코로나의 대응률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동경만 하더라도 뭐 100명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정부가 잘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순간 생각이 됐다. 이런 것들도 코로나의 대응이라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일본의 매스컴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선거가 좀 더 앞에 있었거나 좀 더 뒤에 있으면 이것도 잘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민당의 사실은 전략이 있었다고는 보지는 않지만은 그 트렌드가 자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드린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진창훈 선생님께서 유사 정권 교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냥 얼굴 바꾼 정도의 유사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유사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런 분석에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아까 그 쟁점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쟁점이 없는 게 아니라 쟁점화하지 못한 게 그러면은 더 정확한 말일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아직 나오지 않은 말이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라고 하는 기시다 총리가 내건 슬로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선거 과정에서 그다지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은 암묵적으로 국민들은 이 아베노믹스와는 조금 다른 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여기 묻어 있던 건지 드러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까지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추가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기시다가 해산을 했지만 사실상으로는 임기 만료 선거였습니다. 해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산을 한 거지 선택을 해서 해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임기 만료 선거라고 보는 게 맞고, 사실은 여당이 전략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여당이 위기감이 가졌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말에 자민당 내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50석은 잃겠다라고 하는 예상이 나왔던 것이 굉장한 위기감을 줬고, 거기다가 스가 총리의 선거구였던 요코하마에서 시장 선거에서 지는 거 보고 이거는 선거의 얼굴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퍼지면서 스가가 자진 사퇴를 하고 총재 선거를 가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시다가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됐지만 사실 간판 갈아달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간판 갈아달기 했기 때문에 유사 정권 교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슨 대정책 논쟁을 벌여서 지금까지 왔던 아베 기시 스가 노선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자민당은 다른 새로운 대안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아베 스가 노선을 계승하는 측면에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아베 스가 노선에 대한 평가가 없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선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전략은 없는데, 다만 전략이 있었다면은 임기 만료 선거지만 11월 달에 선거하는 거를 10월 30일로 빨리 끌고 와가지고 기시다 총리에 대한 실체를 유권자들이 테스트하기 전에 빨리 선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략이었다면 기습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야당이 실패한 거죠. 야당이 실패한 건 뭐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됐지만, 사실은 정당끼리 여러 가지 협력을 할 때는 상당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선거의 그 협력도 선거구를 그냥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번처럼 이렇게 통일 후보를 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 연합을 하더라도 그냥 이 가계 협력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정책을 비슷하게 나가자는 게 있고, 가계 협력하자, 그다음에 정권을 같이 잡으면은 당내 협력하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앞에 선거 협력을 하는 거는 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 정책 협정까지 맺고 그다음에 한정적인 강내 협력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섣부른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가장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가장 지지 기반인 랭고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랭고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수가 밀어붙여서 그냥 공산당하고의 협력을 끌고 나갔다는 것은 어딘가가 정치적인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그 불협화음을 내부에서 내는 거를 사람들이 충분히 그 탐지해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열심히 운동을 볼런티어로 운동을 안 해주면은 무슨 수로다가 표를 읽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일본 유신의 회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는 맞는데, 저는 아마 지금부터 뭐 일본 유신회가 상당한 고민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 유신회는 맨 처음에 이시하라 신타로 히라노마 다케오하고 하시모토 도오루가 했을 때는 구구정당적인 성격이 강했었는데, 점점 구구적인 생각을 털어내면서부터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는 그 정도면은 개혁적이고 굉장히 젊고 야당 대안적인 야당 이미지를 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표가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과연 오사카에서 공명당 표는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숙제는 우리 저 선석유 박사가 풀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 이 전국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 발견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홋카이도 빼놓고 나머지 블록에서 전부 다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전국 정당화가 될 수 있겠다. 입현 민주당이나 국민민주당을 보니까 이게 사그러들고 있고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정치적인 영토가 열려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더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아마 전국 정당화를 시도한다면 아마 이데올로기적인 색채는 조금 더 줄어들이면서 계획적인 색채는 강하게 내보내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전국 정당화를 시도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로컬 정당으로서 컨솔리데이트를 더 심하게 해야 되겠다. 강하게 여기를 그냥 오사카 간사이 정당으로 남는다 그러면 훨씬 더 지역을 강화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색깔만 내는 그런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아마 전국 정당화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 세대 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이로다가 젊게 만드는 세대 교체가 있고, 또 하나는 다선 의원들을 갈아치우는 의미에서의 세대 교체가 있습니다. 이번 거는 나이도 있지만 사실은 나이보다는 다선 의원들을 물러나게 만드는 그 압력이 굉장히 강했다. 다선 의원이라는 건 대개 일본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느끼는 건 7회, 8회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3회까지는 당선되는데 4회 당선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번째 4선 5선하는 게 한국이 굉장히 힘듭니다. 일본은 쭉 3회를 당선하는 게 힘들고, 그럼 되면은 쭉 가는데 7, 8회 다시 당선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7, 8회 넘어가면은 이제 고리타분하다. 이제 뭐 새로 나올 게 없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본 유권자들도 역시 그 다선 의원들을 계속 지역구에 잡아둬서 영향력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이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를 대표해 주기를 원하는 욕망도 이번에 다시 표현이 되다라는 생각이고, 하나 진창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커렉션을 한다면은 자민당의 세십 의원이 40 몇 프로 이렇게 이르지는 않고요. 일본 전체로 보면 23% 정도가 세습 의원이고, 자민당 내부는 저도 정확하게 다시 숫자 세봐야 되는데 30대 초반, 제가 옛날에 했을 때 32% 정도 됐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가 세습 의원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 세습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습위원회 그 통계는 48%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뭐 박철희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자민당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기 입헌민주당과 자민당의 격정구가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죠. 한 90개에서 한 6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표를 받는 그 포인트가 5% 정도의 격정구가 늘어났다. 그러면 뭐 1000표도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에다노도 한 6,000표에서 겨우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굉장히 표차가 줄어들면서 그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민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 이전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됐다. 그리고 야당 공투라는 것은 사실상 실패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실패한 건 아닌데 그걸 야당 공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실패했을 거다.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 야당 공투를 하지 않은 5개 그 정당들이 전부 다 후보자를 낸 곳은 거의 4.3%밖에 의석률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야당 공투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이 실패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뭐 박철희 교수님 다 이야기했고 저도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야당에 대한 기대, 지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입헌민주당이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민당의 지지율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52%로. 그러니까 이게 폭차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총리하고 이 자민당 지지율의 폭차는 점차적으로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시다 총리는 58%를 가졌어요. 처음에. 그런데 스가 총리만 해도 60% 후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에 그 당시에 스가가 만약에 정권을 잡고 바로 선거를 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그 득표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건 뭐 모르겠으나 하여튼 총리가 선거의 얼굴로서는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고 그 대신 자민당은 소선거 의제는 늘어나고 있고 야당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일본의 전체적인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바람이 없었고 좀 이 쟁점이 잘 보이지 않는 선거였다. 좀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선거였다. 뭐 결국에는 뭐 자민당, 공명당의 안정적인 승리였고 야당은 실패했다. 뭐 이런 그 외양이지만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본 정치의 향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눈금 같은 것도 좀 제공해 준 그런 선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뭐 연구자들은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네요. 공명당이나 유신회 같은 것들이 일본 정치에서 어떻게 앞으로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우리로서는 일본의 대외 정책, 특히 이제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될 텐데요. 이 선거가 좀 약간 그 애매했던 만큼 이 대외 정책 이런 것도 약간 애매할 것 같습니다. 가늠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책을 뚜렷하게 내걸고 거기에서 충분히 신임을 얻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운영을 하면서 전국을 운영하면서 대외 정책에서도 좀 자신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텐데 승리한 건 승리한 거지만은 약간 좀 애매한 그러한 평가여서 과연 그렇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일하게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요. 뭐 특히 이제 최근에는 오커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러시아나 중국은 남으로 북으로 나 있는 해협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애워싸고 해상 훈련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그 선거 결과를 받아서 일본은 과연 어떤 그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지 기시다 내각은 과연 그러한
어떤 구상 같은 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좀 크게 일본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외교적인 과제라고 하는 거를 조금 제시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기시다 내각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가 좀 짚어주신 다음에 역시 그 대한 정책인데요. 아까 제가 좀 세대 교체 문제도 약간 좀 이렇게 조금 더 이야기를 끌었던 거는 뭐 한국에서도 일각에서 이 일본의 세대 교체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주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 아마리가 이 소선구에서 패배하면서 이 자민당 간사장을 모태기가 갖고 그 후임 자리가 지금 여러저런 사람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 선거가 혹시 그 앞으로 일본의 대외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한 정책은 어디에서 어떤 그 가능성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그럼 박철희 선생님께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기시다 총리는 아시다시피 아베 내각에서 5년 동안 외상을 한 사람이고 지난번에 내각을 구성을 할 때도 외교 안보팀은 그대로 잔존을 시켰죠. 이번에 그 아마리 간사장이 낙선을 함에 따라 가지고 옆으로 모태기 간사장을 이동시킨 거 외에는 사실 큰 변화가 없고 뭐 외상에 뭐 누가 될지 지금은 겸직하고 있고 10일 돼야지 알겠지만 뭐 하야시 요시마사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보게 됐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기시다 정권은 세계의 대체 정책에 힘을 넣겠다고 이미 본인이 얘기했고요. 그건 뭐냐면은 경제 정책, 외교 안보 정책, 코로나 대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노선이. 미일 동맹 강화 노선도 그렇고요. 그제 바이든 만나서도 미일 동맹 강화하고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오픈된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해서 서로 노력할 걸 같이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기존의 노선을 다시 확인을 한 거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제가 들으면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법 질서를 위반을 하고 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거를 적절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인 해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겠다라고 하는 기본 노선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과거사 문제의 우리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일본이 먼저 바뀔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교안보의 우리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급격하게 변화가 올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얘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하는 명칭을 내서 추진을 하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고 하는 거니까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만 펴지 말고 약자 구제, 피해자 구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사회복지에도 충실한 형태의 그 경제 정책을 펴자라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아마 자기의 색깔을 내고 싶어 하는 거는 경제 정책 쪽에서 오히려 더 색깔을 더 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코로나 대책은 뭐 어떻게 안 하면은 이게 계속 정권에 계속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일본도 방향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단계적인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점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바로 총선 끝나고 나서 이 외국에 갔다 오는 사람들 단기 방문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 자가 격리하는 기간을 열흘에서 사흘로 바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공무, 유학, 가족 방문 이런 또 단기
그 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켜가면서 한번 좀 트렌드를 보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다가 일본도 전환을 해야지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감히 예상을 하자 그러면은 기시다 정권은 이 인기가 확 올라가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 저온 안정 정권이 될 거다.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냥 안정적으로, 왜 야당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가긴 가는데 템퍼레처는 그렇게 높지 않은 저온 안정 정권으로 상당 기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외교안보 정책을 왜 안 바꾸느냐라고 하는 거는 자민당의 내부 역학을 들여다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진창수 박사님께서도 마의 3인조, 3선조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83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당선될까 떨어질까라고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아소 부총리가 당선 3선 한 사람들하고 밤길하고는 조심하라고 얘기할 정도로다가 너희들 엄청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중에 73명이 입후보에서 70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중에 20명은 비례로다가 부활한 거지만 73명 중에 70명이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 70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대부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베 칠드런들이에요. 아베가 총리가 됐을 때부터 3선을 연속해서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베의 노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친근감 내지는 지지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많이 돌아왔다는 것은 국민들도 아직 지지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아베 스가 노선을 갖다가 벗어날 생각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 파벌로 봤을 때 파벌이 다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비주류파들이 제일 약화될 겁니다. 아마 이시하라파는 이시하라 본인이 낙선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해체 수준으로 금방 갈 것 같고 6명밖에 안 됐지만 해체 수준으로 갈 것 같고, 이시바도 사실 총재 선거에 안 나가서 다음 기회를 노리려고 했지만 점점 이미 그 19명 있던 게 15명으로 줄었다고 해보니 1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점점 뿔뿔이 흩어지는 길을 걸을 것 같고, 니카이파는 10명 줄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마 더 소수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아마 호소다파는 아베파로 이름을 바꿀 거고 다케시다파도 모테기파로 이름을 바꿀 것 같은데, 줄긴 하지만 호소다파가 사실은 지금도 89명이면은 굉장히 큰 영향력입니다. 옛날에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이 자기 파벌을 늘려가면서 왜 얼마나 늘리려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의 정치 로직은 굉장히 심플하다. 국회의 반을 차지하면은 과반수 이상이니까 여당이 되는 거고, 여당의 반을 차지하면은 주류연합이 되는 거고, 주류연합의 과반수를 먹으면은 내가 그 주류연합의 주도권을 잡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숫자의 8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일본 정치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호소다파, 아베파가 지금 89명이면 말이죠. 지금 일본 국회의 8분의 1이 89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바꿔 말하면 거기다가 조금만 더 얹으면은 자민당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를 한 파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류파로 들어오는 모테기파, 아소파, 기시다파가 합쳐지면은 이 주류파 연합이 형성이 되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베, 아소, 스가가 해왔던 노선을 역행할 수는 없는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히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의 연속성은 아직도 담보가 되고 있고, 우리는 이거의 변화가 가지고 올 거를 기다린다 그러면 아마
참의원 선거는 지내야지 그 결과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창훈 선생님 좀 말씀 듣겠는데요. 지금 뭐 이 얘기 나온 것 중에서 특히 파벌을 중심으로 보면서 일본의 외교를 설명해 주셨는데 선생님도 이제 파벌 정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그것도 충분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철희 선생님 뭐 파벌에 대해서는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철희 선생님의 이야기가 뭐 거의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기시다가 꿈꾸는 안정적인 정권이라는 것은 어떤 정권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면 우선 잘 아시다시피 레이와 버전 소득 배정 정책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소득 배정 정책하면 이케다 수상이 1961년에 내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경제 개발의 경제 성장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때부터 적극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1964년 일본의 도쿄 올림픽도 시작하게 됐는데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 아니에요. 그게 1960년까지 수상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베와 똑같이 미일 동맹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물론 미국을 중심을 하지만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등한 관계를 하면서 재군비를 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이게 1960년 안보 투쟁을 통해서 이게 꺾이면서 결과적으로 제일 옹문파인 그 당시 옹문파인 이케다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게 지금의 현상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역사의 되돌이표다. 왜냐하면 아베 그다음에 스가 노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가는 좀 더 아베의 거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베 노선이라는 것은 역시 경제 성장을 꿈꾸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본심은 헌법 개정을 하고 좀 더 군사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을 꿈꾸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기시다가 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것을 새로운 거 맞죠? 새로운 자본주의, 일본형 자본주의라고 했죠. 이걸 이야기하면서도 기실 내용을 보면 사실은 소득 배정 정책에 하던가 마찬가지로 소프트한 정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약자들을 좀 더 보호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도 이룩하겠다. 이런 정책을 꿈꾸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박철희 교수님 말씀대로 아베, 아소의 스가라는 생각들이 갖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본인도 알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힘을 별로 실지를 않고 있다. 물론 제일 먼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한 힘을 싣고 있죠. 왜냐하면 아베와 똑같이 미일 관계에 있어서는 굳건한 행태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미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은 똑같은 의미로 미일 동맹을 기축을 해서 그리고 인도태평양 구상을 만들어 간다. 이제 이거는 아베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베가 가지고 있었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베같이 공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불가능해졌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더욱더 전략 동맹 경쟁을 통해서 더욱더 격심한 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논조로 갈 건데 대체로 비슷하게 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가지느냐가 퀘스천 1, 퀘스천 1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말은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공명당을 잘 설득해서 이거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군비가 군사력 그 예산이 점차적으로 증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1%의 선을 갖고 있었는데 그 1% 선을 깨고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베 시대의 유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아베와 똑같이 적극적으로 이걸 주도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캐스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중점은 이 사람의 중점은 경제 정책에 있는 거죠. 경제 안보 정책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케다류의 경제 소득 배정 정책을 물론 이케다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아베의 세 가지 화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금융 완화, 재정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 이 규제 완화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될 시점인데 스가 총리는 이것에 아베노믹스의 맹점을 알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좀 더 중점을 뒀던 거죠. 그런데 그 중점을 뒀던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분배와 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도 퀘스천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열심히 하려면 제일 먼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아마 여기에 이제 이 법안을 만들어서 중앙이 일률적으로 컨트롤 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을 완비하지 않으면 여기도 아직까지 퀘스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자민당 선거를 통해서 기시다가 정권 장악 능력은 높아졌으나 정권 집행력, 정책 집행력에 있어서는 아직도 퀘스천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가 그런 세 가지 아주 보세요.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어떻게 될지 국민적 관심이고 헌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한 적기지 공격 능력, 그다음에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심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머리가 복잡하죠.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분배와 성장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으나 그게 얼마만큼 재정 적자를 더 확대하면서 재정을 더 확대하면서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규제 완화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시다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퀘스천. 그리고 자민당 내에 있어서도 사실은 공명당의 관계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고지가에는 사실은 공명당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이 끈을 낳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스가 아베 시대에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런 것도 퀘스천.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이냐면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여기에 조금만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대안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게 한일 관계 개선이 어둡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시다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국제법을 지켜라와 동시에 한국은 약속을 지켜라예요. 한국은 약속을 지켜라. 그다음 두 번째 한국이 제안을 갖고 와라. 이거는 아베하고 스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좀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요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국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베 스가보다는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박철희 교수님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사실은 그러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이전보다는 좀 더 협력의 자세로 나올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런데 기시다가 너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대화를 주도해라. 이렇게 하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정국에서 보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은 사실상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기시다도 본인이 나서서 하는 것은 낮고, 그러면 한일 관계는 계속 어려워지고 해결해야 될 현금화 조치, 강제징용에 있어서의 현금화 조치는 점차적으로 시한폭탄은 다가오고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민당 내부의 조건을 봤을 때 그 기존의 대외 정책 노선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박철인 선생님의 분석에 대체로 동의를 하시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지점에서 좀 그 퀘스천 마크가 있다. 뭐 중국 관련 정책이 어떻게 될지 조금 판단을 지금은 유보한다. 그다음에 적기지 공격 능력 관련해서도 공명당 설득하는 게 조금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아베노믹스가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다.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한일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한일 관계에서도 조금 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기시다가 그래도 대화를 해야 할 국가다라고 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박철인 선생님께서는 역시 그 세 가지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서 한국이 먼저 구체적인 해법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역시 기존의 대일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한국 정부가 변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은 대화도 성립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남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거의 마지막인데 두 분한테 한 3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고 이제 후로를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일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대일 정책을 수정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지금의 노선에서 부분적인 조정 같은 걸로 가능할 것인가? 뭐 이 부분입니다.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 박수가 이 손뼉이 맞아야 되니까 일본도 바뀌어야 되고 한국이 또 바뀌어야 되고 그게 현실적으로는 근데 디맨드는 있지만 서플라이는 안 될 거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면은 사실은 4개월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남아 있지 않은 정권이고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양국의 현안을 갖다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근데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일반론은 있지만 일반론이 아니고 그냥 구체적으로 갔을 때는 대화의 내용이라든가 방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서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아마 일본의 주류들의 본심은 정권 교체하는 걸 기다리자라고 하는 게 아마 본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고 든다 그러면 저는 이번 정권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 여기서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풀고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시민사회에서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정치적인 의지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른 것들은 건너갈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타이밍에서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느냐. 그게 만약 일어났을 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 대책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포퓰리스트적으로 그걸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한일 관계가 안 되고 잘 안 굴러가고 있는 더 펀더멘탈한 거는 한국에서야 늘 반일 감정이 같이 우리가 숨쉬는 산소처럼 늘 같이 늘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상할 게 없는데 일본에서의 혐한 감정, 반한 감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 감정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다스리고 하는 조치가 없으면은 정치인들도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하고 일본이 단계적이지만 빠르게 국민 교류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에서 지금 쿼런타인 격리하는 거 3일로 줄인 거는 상당히 좋은 사인이고요. 가능하면은 접종 완료한 사람한테는 그냥 PCR 정도만 하고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를 해보고 그래서 지금 이미 그런 조치들은 방향이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되면은 그 방역 완료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양국이 서로 지방 교류라도 먼저 열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규슈, 홋카이도 뭐 이런데 좀 먼저 열고요. 우리도 서울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주, 부산 이런데 먼저 열어서 일단 국민 교류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서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되면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보니까 좀 나아지는구나. 그런 그 이완감이라 그럴까?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나 정치인들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에 그 불러오기 전에 우선 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국민 왕래를 트는 것이 먼저 과제다. 그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박철희 선생님께서 저온 안정 정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이청훈 선생님, 그 저온 안정 정권 그러니까 좀 그 생각이 나는 게 오부치 수상입니다. 그 식어버린 피자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 오부치 수상이 그래도 뭐 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도 만들어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혹시 기시다가 오부치가 될 가능성은 혹시 있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대략의 그 한일 관계의 그 상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박철희 선생님께서는 국민 왕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고리라는 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일 마지막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선언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또는 한국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골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것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중간 단계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 상황을 일단 모라토리엄 그냥 중지 현재 상황에서 더 나가지 말자. 그러니까 현금화 조치도 하지 말고 저기서는 수출 규제도 하지 말고 더 자극적인 것은 서로 하지 말자. 이제 이게 모라토리엄 같은 현재 상황의 동결이라는 것이 또 있죠. 그리고 동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를 해야 돼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나야 되느냐? 밑에 있는 국장이라든지 뭐 밑에 있다고 말씀드려서 좀 이상합니다만 고위급 사람들이 만나도 아무 해결책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일본 측은 계속 제안을 갖고 오라고 그러고 한국 측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러고 서로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러고 우리는 제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풀 의지가 있으면 누구든지 제안에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풀 의지가 있다면 70% 정도의 제안을 갖고 가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족하면 100%를 갖고 가라는 게 아니라
한 70% 정도로 우리는 성의를 하고 있다. 이걸 그러나 당신들은 해야 될 게 없느냐? 우리는 성의를 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은 해야 될 게 없느냐고 이렇게 되물어보는 그런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이게 답답.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 박철희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도 안 되면 제일 먼저 국민들이 바라는 것부터 해라. 한일 관계에서 제일 먼저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한일 일본에 갈 수 있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안 된다.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그 코로나의 장벽을 좀 낮췄는데 일본은 아직도 허들이 높아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일본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제가 말씀드린 이게 단계론인데 자 보세요. 처음에 한국과 일본이 실질적인 협력을 먼저 해야 되고 실질적인 협력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걸 물꼬를 터야 되고 그러면서 정상회담의 결과 또는 교섭의 결과로서 현상을 동결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조치가 이루어지면 점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교섭이 정말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시작되면 뭐 대통령이 또는 그 총리와 같이 만나서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을 한다든지 제2의 뭐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의 공동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한일 관계는 거의 다 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실현으로서 기금을 만들거나 또는 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의 첫 단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첫 단계를 끼울 수 있는 플레이어, 액터가 없다는 거예요. 액터가 누구냐? 외무성 관리나 외교부 관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액터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말로는 대화하자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당국자가 좀 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일 관계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또 2시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일본은 조금 그 코로나 장벽을 낮춰서 왕래를 좀 트는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한국은 기존에 제안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거를 그래도 한 70% 정도 일본 쪽에 이 뭐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겁니다만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 쪽의 요구 중에서 한 70%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플로어를 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하지 못한 것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먼저 그 채팅창으로 들어온 것부터 먼저 2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이외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 해주시고요. 그에 대한 해답을 들으면서 마무리 발언까지 해주시는 걸로 해서 오늘의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통해서 들어온 질문은 국내 정치 하나 외교 정치 하나인데요. 국내 정치로는 바로 전에 총재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상기하면서 총재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고노 대신 기시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총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선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총선거에서의 어떤 그 손해나 이런 것까지도 감수하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자민당 쪽에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2번째로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의 일본의 행보인데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기시다 정권 하에서는 미중 경쟁 구도가 어떤지 일본의 행보가 어떨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건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좀 간단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2분께서 3분 정도 안에 대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잠깐 먼저 질문 좀 듣고 종합적으로 해볼까요? 질문이 혹시 이 자리에서 있으시면은 질문을 지금 주시죠. 이 2가지 질문 외에. 이 2가지 질문이 거의 그 모든
그 의문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하나, 국제 정치 하나. 사실은 굉장히 그 논의하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한 말씀 주시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진창호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첫 번째 질문이 또 살아. 그러니까 파벌의 역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파벌의 역학이 파벌이 이 영향력이 세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파벌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재 선거를 해서 사실은 총재를 탄생시키는 것이 파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은 국민의 인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총재를 탄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벌의 기능이 변하고 있는 거죠. 인사를 더욱더 본인들이 이익을 갖거나 인사를 갖거나 또는 이런 것들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번 그 총재 선거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거다. 자민당이 올라가니까 자민당이 내려갈 때는 국민적 인기에 있는 사람을 이 고노타로를 밀었지만은 자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선거구에서 안심감을 가지는 순간 파벌들이 본인들의 인사를 더욱더 포스터를 가지기 위해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앞으로 기시다가 얼마만큼 총재 수상으로서 내각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느냐고 관련돼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벌의 영향력이 줄어드느냐 높아지느냐는 아베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아베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선거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그 수상의 영향력은 커지면서 파벌은 점차 힘을 잃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단지 포스터를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 7월 달까지는 기시다가 안정적인 정권이 될 것이냐는 아직 퀘스천, 아직도 잘 모른다. 단지 자민당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높은데 기시다를 둘러싸고 아까 이야기한 제가 말한 몇 가지 퀘스천을 잘 클리어하면 이게 전대미문의 안정적인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 이렇게 보고 단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파벌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이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중관계 속에서는 저는 생각할 때 일본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원칙을 정하고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해서 이것에 일본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 기시다 정권 하에서는 아베 정권은 그러면서도 독자적인 자신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공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일본의 역할이라는 것은 미국과 함께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좀 더 확대하는데 본인의 역할을 거기서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한국은 경제는 중국 그리고 그 미국에게 안보라는 이런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통하지 않는다 사실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도 일본과 똑같은 형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현재 있지 않느냐. 뭐 이 결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 총재선하고 총선은 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예. 사실은 스가 총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퍼포먼스가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일단 외교 안보는 자기 전문 분야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마 기대했던 거는 뭔가 숨통을 트여주는 개혁적인 조치,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거를 기대했을 텐데 사실은 뭐 디지털청 만드는 것도 뭐 최근에 와서 만들고 뭐 시작은 했지만 속도가 굉장히 너무 늦었기 때문에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코로나 대책도 우왕좌왕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 스코어를 얻을 부분이 별로 없어서 이 무너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재밌는 게 뭐 기시다와 고노가 다 붙었지만은 아베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주 종목이 외교의 한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뭐냐면 일본의 국내 상황에 울적하고 이렇게 폐쇄감을 느끼는 것 갖다가 국내에서 풀기에는 너무 많이 꽉 얽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뭘 좀 풀고 싶은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그 욕구 불만을 좀 해소해주는 해주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주면 아마 장기 정권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경제에 피가 돌도록 이 숨통을 털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국내에서 있는 폐쇄감을 바깥에 가서 쭉 일본이라도 괜찮은 나라구나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시다 총리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요소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외교도 해봤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자본주의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숨통을 좀 틀 수 있을라는지라고 하는 게 아마 관건했을 때 그거는 뭐 해봐야지 아니까 아마 기본은 돼 있는데 기본기는 돼 있는데 정말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봐야 되고 아마 그거를 잘 하면은 내년에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넘어가면은 상당히 안정된 정권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국정선거가 바로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서. 근데 생각보다 가다가 자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생각보다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마찬가지네 그러면 또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중 경쟁에서 가는 한국하고 일본의 길은 사실은 같아야지 좋은 일인데 실제로는 상당히 다르게 가고 있고요. 한국하고 일본이 둘 다 조금 더 둘 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중국을 어떻게든지 견제하고 밸런싱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우리는 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따라가는 그냥 순응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중국 편 아닌가라고 생각하기에 목소리 하나도 못 높이는 그런 순응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정치처럼 우리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일본은 좀 더 중국을 끌어안는 방향으로 가야지 한국하고 일본이 같이 움직이기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도 그냥 같이 할까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뭐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한일 관계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서로 나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는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좀 좋은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양국에서 하고 있고 현 상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네거티브하게 판단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갔다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욕도 동시에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는 세 가지 정도 이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하고 일본이 둘 다 과거사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과거사 중심주의에 빠져 있고요. 근데 우리만 그러냐면 일본도 과거사가 안 풀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라는 식으로 전부 다 허들을 거기다 꽉 그 문을 막아놨기 때문에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풀어가고 다른 경제, 사회, 문화,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같이 하자라고 하는 말 그대로의 투 트랙, 멀티 트랙이라는 것이 실현이 돼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과거사 문제를 안 풀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 가지고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안 움직일 겁니다.
왜냐 이건 너무 포퓰리스트적인 유혹이 있고 정치적인 부담이 강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저 신문에 했을 이거는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조금씩 어떻게 고쳐 나가서 개선을 해야지 한 번에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너무 과거사에 묶이지 말고 좀 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한국하고 일본은 좀 인식을 서로 바꿔야 되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대등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일본은 이렇게 일본말로 우에 깔아놓으면서 한국을 이렇게 내리 깔아보고 깔보고 멸시하고 경시하고 그러는 거 빨리 없어야 됩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하고 일본이 PPP 기준으로 거의 대등해졌고 심지어 방위비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는 게 일본에서 필요하고 한국도 우리가 맨날 피해자다. 우리 약자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한테 맨날 보상하고 돈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일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해야 되지만 우리도 대등하게 일본하게 국격을 가지고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은 일본도 마음을 안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등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머릿속에 넣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아까 미중 관계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너무 양자 관계만 가지고서 그냥 맨날 소꿉장난 하듯이 얘기할 게 아니고 큰 지역의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우리 그 지구 사회를 위해서 하늘이 뭘 같이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큰 꿈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일본 말로 하면 고차고차 여기서 좀 하는 데서 고프노 나가노 알아서 예? 이 안에서만 계속 앉아가지고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본을 전공하는 저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안목을 가지자라고 하는 얘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컵 속에서의 다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컵이 아니고 콥 26 어제 그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나름대로 뭐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상 간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지금 그 계절은 가을을 지나면서 이제 좀 추운 겨울을 다가가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도 어쩌면은 조금 더 이 추위를 견뎌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일본의 총선거를 소재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큰 질문이 지금 던져져 있는데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의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선거란 무엇인가? 정당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일본 정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사실은 많은 쟁점들을 안고 있었고 주목할 부분이 꽤 있었던 그런 선거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두 분 다 굉장한 내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줄과 줄 사이에서 비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셔서 이런 것들이 잘 메꾸어진 그런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그 기억에 남는 말은 이 저온 안정 정권이라고는 말이 좀 기억에 남네요. 그런 기시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물론 몇 가지 유보적인 것들이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셨지만 그런 그 기시 정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이 겨울이라는 게 그냥 추운 게 아니고 사실은 봄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조금 추위를 견디면서 이 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두 분 이제 훌륭한 발제와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주의 깊게 오늘의 세미나를 쫓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바깥은 굉장히 지금 이제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만은 모두들 잘 돌아가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